도련님, 소인은 오늘부로 이댁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품속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놀이개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지요. 18 꽃다운 나이에 옥부는 그렇게 정든 능수고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두 사람은 아무도 예상 못한 자리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 팔려온 아이.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 땅 능수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능수버들이 늘어선 개울을 끼고 초가와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인 곳이었지요. 그해 흉년이 유난히 혹독하여 마을 곳곳에서 사람이 팔려 나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집은 딸을 종으로 넘기는 일이 흔했지요. 옥분의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어미는 몇 해 전 세상을 떴고 아비마저 그의 겨울병으로 눕고 말았지요. 빚쟁이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어느 날 결국 옥분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쌀 5섬이면 저 아이를 데려가겠소. 능수골 이판서택 청지기가 옥분의 아비 앞에 쌀자루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옥분의 아비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미안하구나, 옥분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옥분은 애써 웃으며 아비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옥분의 나이 이제 겨우 8살이었습니다. 작은 보찜 하나를 안고 옥분은 낯선 길을 걸어 이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보찜 속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언제부터인지 모를 자그마한 헝겊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그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옥패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옥패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자와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건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란다. 언젠가 아비가 옥분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 어미가 신신당부했었지.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 옥분이 물었지만 아비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낸들 알겠느냐? 다만 내 근본과 관련된 물건인 듯 싶구나. 옥분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옥패를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판서 댁 대문은 소문대로 웅장했습니다. 소슬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니 종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요. 오늘부터 이 댁에서 지낼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지기가 안채마님 안동댁에게 옥분을 데려가 인사시켰습니다. 안동댁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이 똘망똘망하구나. 부엌일부터 시작하거라. 부엌 어멈이 옥분을 헛간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잠자리다. 몸성이 지내려면 눈치껏 굴어야 한다. 옥분은 낯선 방 한 칸을 둘러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댁에는 옥분 또래의 도련님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이 댁 외아들 이시연이었습니다. 시연은 그의 9살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에 한창이었지요. 옥분이 처음 이 댁에 들어온 날 시연은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쟤는 누구냐? 시연이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댁에서 일할 몸종 아이입니다. 도련님. 시연은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 역시 낯선 도련님의 시선에 몸을 움츠렸지요. 그렇게 두 아이의 첫 만남은 별다를 것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옥분과 시연은 크고 작은 순간마다 마주치게 되었지요.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장. 별당 나무 아래. 옥분이 이판서 댁에 온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13살, 시연은 14살이 되었지요. 옥분은 부엌일과 함께 별당 청소도 도맡게 되었습니다. 별당은 시연이 글 공부를 하는 곳이었지요. 이 방 좀 정리해다오. 책이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구나. 시연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금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옥분은 야무진 손길로 흐트러진 서책을 가지런히 정리했지요. 시연은 그런 옥분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구나.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어릴 적 어머니께 배운 것들입니다.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요. 옥분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시연은 그 그늘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시냐? 예. 제가 6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팔려온 이듬해에 세상을 뜨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연은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괜한 걸 물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이제는 다 지난 일인걸요. 옥분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시연의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그날 이후로 시연은 옥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별당 뒤편에는 오래된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여름이면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나무였습니다. 시연은 글 공부가 지루해질 때마다 그 나무 아래로 나와 바람을 쐬곤 했지요. 그럴 때면 종종 옥분과 마주쳤습니다. 도련님은 왜 매번 이 나무 아래에 나와 계십니까? 글쎄다. 이 나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더구나. 저도 이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꽃이 필 때면 더욱 그렇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무 아래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옥분은 시연에게 마을에서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시연은 서책에서 읽은 옛 이야기를 옥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연이 옥분에게 글을 슬쩍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이 글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한번 따라 써 보아라. 옥분은 서투른 손으로 붓을 쥐고 글자를 흉내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제 이름 석자는 쓸 줄 알고 싶습니다. 내 틈틈이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서 몰래 붓글씨 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지요. 도련님은 아는 것이 참 많으십니다. 너는 어찌 그리 손재주가 좋으냐. 바느질도 음식도 모두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지요. 그 웃음 속에 무언가 모를 온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3장. 저작거리의 하루. 옥분이 15, 시연이 16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능수골에 큰 장이 서는 날이면 이판서 댁에서도 이런저런 물건을 사들이곤 했지요. 오늘은 장에 좀 다녀오너라. 필요한 것들을 적어주었으니 사오거라. 안동댁의 명예, 옥분은 장바구니를 챙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시연도 서책을 사러 장에 나가야 할 일이 있었지요. 내 마침 갈 곳이 같으니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연의 말에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련님과 나란히 걷는 것을 누가 본다면 염려 말거라. 저작거리에서야 다들 제 볼일 보기 바쁜데 누가 우리를 눈여겨보겠느냐.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걸으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능수골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곡식과 옷감을 파는 좌판,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댕기 좀 보아라. 색이 참으로 곱구나. 시연이 좌판에 놓인 댕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도련님. 내가 사주는 것이다. 어디 한번 대보아라. 옥부는 손사래를 쳤지만 시연은 이미 값을 치르고 있었지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오해할 것입니다. 오해할 게 무엇냐? 그저 오래 일한 몸종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하는 것뿐이지. 시연은 짐짓태연한 척했지만 귀끝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댕기를 받아들고는 차마 그 자리에서 매지는 못하고 조심스레 소매 속에 감추었지요. 두 사람은 장터를 거닐며 이런저런 구경을 했습니다. 인형극을 하는 놀이패 앞에서 나란히 서서 웃기도 하고 국밥집 앞을 지나며 구수한 냄새에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했지요. 저 놀이패의 재주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리 여유롭게 장 구경을 해보기는 오랜만이구나.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두 사람은 각자 장바구니와 서책을 안고 능수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옥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나 역시 그러하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날 밤 옥부는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댕기를 꺼내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였지만 옥분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남았지요. 이렇게 두 사람의 정은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깊어져 갔습니다. 4장. 심술궂은 몸종, 사머리. 이판서 댁에는 옥분보다 2해 먼저 들어온 사머리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원래 안채 일을 도맡아 하며 안동댁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옥분이 별당 일을 맡게 되면서 사머리의 심사가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당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도련님 눈에 들려고 그리 애를 쓰나. 사머리는 옥분을 볼 때마다 눈을 흘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몰 언니,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시키는 일. 누가 보면 내가 이 댁 안주인인 줄 알겠구나. 옥부는 사머리의 날선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허나 사머리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어느 날은 옥분이 빨아둔 옷가지를 몰래 진흙탕에 던져두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옥분이 놀라 옷가지를 살피자 저 멀리서 사머리가 고소하다는 듯 웃고 있었지요. 덤벙대더니 옷을 진흙에 빠뜨렸나 보구나. 사머리는 시치미를 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부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하소연할 곳도 없었지요. 또 어느 날은 사머리가 안동댁에게 슬쩍 이런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마님, 요즘 옥분이가 도련님 심부름이랍시고 별당에 너무 자주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안동댁은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요. 그러하냐? 내 눈여겨보아야겠구나. 사머리의 이 말 한마디가 훗날 안동댁의 의심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옥부는 그런 사머리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지요.
3월 언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무얼 잘못했나. 옥부는 종종 홀로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시연은 그런 옥분의 처지를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3월이가 너를 괴롭힌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녕 그러하냐? 아,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저희끼리의 일입니다. 옥부는 시연이 나서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허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디 그리하지 마십시오. 도련님이 나서시면 저만 더 곤란해집니다. 시연은 옥분의 뜻을 존중의 겉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3월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3월이는 다른 댁으로 시집을 가며 이판서 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의심의 씨앗은 안동댁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5장. 안동댁의 눈초리. 시연은 이제 어엿한 도령의 티가 완연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자랐고 글솜씨도 인근에서 알아줄 만큼 무르익었지요. 옥분 또한 어느새 17, 애뜬 티를 벗고 고운 처녀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마음은 이제 서로에게도 감추기 힘든 것이 되어 있었지요. 옥분아, 오늘 저녁에 배롱나무 아래로 나올 수 있겠느냐? 예, 도련님. 마님 심부름만 마치고 곧장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 나무도 벌써 10년 가까이 우리를 지켜봤구나. 시연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그러게요. 저 어릴 적 처음 이 댁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옥분아, 나는 내가 곁에 있어 참 좋다. 시연의 말에 옥분의 볼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무슨, 신분이 무슨 상관이더냐.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옥분은 시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저도 도련님이 제게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허나 그 순간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담장 너머에서 안동댁이 그 광경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동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안동댁은 그날 밤 시연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시연아, 내게 기니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머지않아 내 혼사를 진행할 것이다. 서참판대 교수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느니라. 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저는 혼인할 마음의 준비는 무슨 준비란 말이냐. 네, 나이 벌써 18이다. 더 늦출 수 없다. 안동댁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름아. 앞으로 옥분이란 아이와는 거리를 두거라. 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다 보았다. 그 아이와 배롱나무 아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양반과 도령이 몸종 계집아이와 정분이라니. 이 무슨 망측한 일이란 말이냐. 안동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곧고 착한. 닥치거라. 내가 지금 그 아이를 감싸는 것이냐? 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채를 나섰지요. 그날 밤 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다음 날 안동댁은 은밀히 청지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저 옥분이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 청지기가 놀란 눈으로 안동댁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갑자기 어인 일로.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안동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6장. 혼담과 이별의 그림자. 안동댁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웃 고을 상단에 사람을 보내 옥분을 몸종으로 팔아넘기는 이야기를 은밀히 진행했지요. 값은 넉넉히 쳐줄 것이니 이 일은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오. 안동댁의 지시에 청지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서참판 댁과의 혼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서참판은 조정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댁 교수는 참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이 혼사만 성사되면 우리 집안도 다시 조정의 발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안동댁은 남편 이판서 앞에서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판서 역시 나쁘지 않은 혼처라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시헌이 마음만 잡으면 될 일이오. 시헌은 그 사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알린다면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 먼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요즘 마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옥분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시헌은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저 요즘 심란한 일이 좀 있었을 뿐이다. 허나 그 어색한 표정에서 옥분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요. 같은 시각 부엌일을 돕던 다른 종 하나가 옥분에게 슬쩍 귀띔했습니다. 옥분아, 너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마님이 너를 다른 데로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청지기가 이웃 고을 상단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옥분은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련님과의 일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쓸모없어져서일까? 옥분은 여러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지요. 다음 날 옥분은 용기를 내어 시헌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다른 곳으로 팔려간다는 말이 마을에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시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사실이군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사이를 눈치채신 것이다. 미안하다, 옥분아. 시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와 도련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옥분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도련님께 혼담이 오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참판 댁 교수와 말입니다. 시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참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옥분의 말 속에 서린 슬픔이 시헌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요. 옥분아,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몸종일 뿐인걸요. 옥분은 애써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허나 그 뒷모습에서 시헌은 옥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보았지요. 그날 밤 시헌은 아버지 이판서를 몰래 찾아가 사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옥분을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판서는 난처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내 마음은 알겠다만
이는 이미 내 어머니가 정한 일이다. 내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집안에서 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시연은 결국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연은 마당을 서성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옥분을 보낼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써야 한다. 허나 시연에게는 이 상황을 뒤엎을 만한 힘이 없었지요. 양반가의 도령이라 해도 집안의 결정을 거스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연은 그날 밤새도록 별당 마루에 앉아 애꿎은 달만 바라보았습니다. 7장 놀이개를 나누다. 옥분이 팔려가기로 정해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닷새 뒤 이웃 고을 상단 사람이 옥분을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지요. 시연은 그 닷새 동안 옥분과 함께할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몰래 마지막으로 옥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연은 유모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유모는 오랫동안 시연을 봐온 정 때문인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딱 한 번뿐입니다. 마님께는 절대 알리지 않을 테니 조심하십시오. 옥분이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배롱나무 아래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여름이 지나 배롱나무 꽃은 이미 다 진 뒤였지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두 사람의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옥분아, 이걸 받아다오. 시연은 품속에서 작은 옥놀이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푸른 빛이 은은하게 도는 고운 놀이개였지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도련님. 받아다오. 이것만은 내 마음이니. 시연은 그 자리에서 놀이개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작은 칼로 조심스레 매듭을 끊어 옥과 옥을 이어주던 실을 갈랐지요. 이 반쪽은 내가 지니고 이 반쪽은 내게 주겠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이 두 조각을 맞춰보자꾸나.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옥놀이개 반쪽을 받아들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내 반드시 너를 찾으마. 시헌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옥분은 그 눈빛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도련님, 소인도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옥분은 품속에서 오래된 헝겊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옥패 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건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제 부모님에 관한 유일한 물건이지요. 무슨 연유로 제게 이런 것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시연은 옥패를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지요. 이것도 소중히 간직하거라. 언젠가 내 근본을 밝혀줄 물건일지도 모른다. 예, 도련님. 늘 품에 지니고 다니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옥분아, 어디로 가든 부디 몸 건강히 지내야 한다. 도련님도 부디 강령하십시오. 혼인을 하시더라도 부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옥분의 말에 시연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내 마음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차마 놓기 싫은 그 손을 결국 놓아야만 하는 밤이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단 사람이 이판서 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옥분이라는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청지기가 옥분을 데리고 대문 앞으로 나섰지요.
옥부는 마지막으로 별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연은 차마 나와보지 못하고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도련님, 소희는 오늘부로 이 댁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옥부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있던 시연의 귀에까지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옥부는 상단 사람을 따라 정든 능수고를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울렸지요. 시연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옥분의 모습은 저만치 멀어져 있었습니다. 옥분아.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8장. 팔려가는 길, 첫 번째 파란. 옥분을 데려가던 상단 사람은 사실 옥분을 다시 다른 곳에 되파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이런 계집아이는 값을 잘만 부르면 이문이 쏠쏠하지. 그 자는 옥분을 여러 고을 저작거리로 끌고 다니며 더 높은 값을 부르는 곳을 찾아다녔지요. 옥분은 하루 종일 술에 뒤에 실려 낯선 길을 오갔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겨우 얻어먹는 정도였고 잠은 마구간 한 구석에서 웅크려 자야 했지요. 어디 그리 비싼 값에 팔릴 만큼 야무진지 두고 봐야겠다. 상단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옥분을 세워두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몇몇 곳에서는 옥분의 앳된 얼굴을 보고 좋지 않은 뜻으로 흥정을 붙이려는 자들도 있었지요. 이 아이 얼굴이 곱상하니 기방에 넘기면 값이 배는 나오지 않겠소. 그 말에 옥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옥분이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상단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내가 갈 곳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옥분은 그날 밤 도망칠 궁리까지 했지만 사방이 낯선 땅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품속의 옥놀이개 반쪽만이 옥분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지요. 도련님,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옥분은 어둠 속에서 홀로 그렇게 되뇌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기방으로 넘기려던 흥정은 값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지요. 상단 사람은 결국 옥분을 이웃 고을의 최참봉이라는 부잣집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 야무지게 생겼구먼. 부엌일 시키기 딱 좋겠소. 최참봉이 옥분을 훑어보며 흡족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 웃음이 어딘가 음흉해 보여 옥분은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옥분은 최참봉댁 부엌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9장. 최참봉댁 덕만을 만나다. 최참봉댁의 생활은 이판서 댁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년아, 그릇 하나 제대로 못 씻느냐? 손이 그리도 굼뜨냐? 최참봉의 부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옥분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밥은 늘 부족했고 잠은 헛간 한 구석에서 겨우 눈만 붙이는 정도였지요. 옥분은 그런 나날 속에서도 품속의 옥놀이개와 옥패만은 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강령하시길. 밤마다 옥분은 홀로 그렇게 되뇌며 눈물을 삼켰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렴 최참봉댁에 한 보부상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덕만이라는 사내였지요. 덕만은 인근 고을을 오가며 온갖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아 오가는 고을마다 그를 반기는 이들이 많았지요. 이 댁에 옷감 좀 팔러 왔습니다. 덕만이 마당에 짐을 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옥분이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무거운 물동이에 휘청이던 옥분이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덕만이 재빨리 다가가 넘어지려는 옥분을 붙잡아 주었지요. 괜찮으시오. 몸이 많이 축나 보이는구려. 옥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짐을 다칠 뻔했군요. 아니요, 사람이 먼저지 짐이 대수겠소. 덕만은 옥분의 여인 얼굴을 살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덕만은 최참봉 댁을 오갈 때마다 옥분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지요. 저 아이가 이 댁에서 어찌 지내는지 어째 낯빛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구먼. 덕만은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옥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최참봉 댁 부인이 워낙 사나워서 종들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저 아이도 곧 병이 날 판이라고 다들 걱정하던데요. 덕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덕만은 다시 최참봉 댁을 찾았습니다. 옥분은 마당 한 구석에서 힘없이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아가씨.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소? 옥분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괜찮기는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소. 덕만은 품에서 연몇 조각을 꺼내 옥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지. 옥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무슨, 그냥 덕만이라 불러주시오. 그날부터 덕만은 최참봉 댁에 들를 때마다 옥분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0장. 위기의 밤, 두 번째 파란. 덕만이 옥분을 챙긴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참봉 댁 부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어느 날은 그릇 하나를 깼다는 이유로 옥분이 종아리를 매섭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옥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최참봉에게는 노름과 여색을 즐기는 조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가라는 자로 가끔 최참봉 댁에 드나들며 행패를 부리는 인물이었지요. 어느 날 밤 최가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최참봉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숙부님, 저 종련 하나만 잠시 제게 빌려주시지요. 최가는 음흉한 눈빛으로 옥분을 가리켰습니다. 최참봉은 조카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굳이 말리지 않았지요. 쓸데없는 짓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허나 최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옥분이 있는 헛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옥분은 인기척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뉘십니까? 허허, 겁먹을 것 없다. 그저 이야기나 좀 나누자꾸나. 최가가 다가오며 옥분의 팔을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놓으십시오. 살려주세요. 옥분이 온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인적 드문 헛간까지 그 소리가 닿을 리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야심한 시각 물건을 배달하러 최참봉 댁 근처를 지나던 덕만의 귀에 옥분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건 옥분 아가씨의 목소리가 아닌가. 덕만은 짐도 내팽개친 제 헛간으로 달려갔지요. 이놈 손을 놓지 못할까. 덕만이 우렁차게 소리치며 최가를 밀쳐냈습니다. 최가는 술에 취한 채로 나동그라졌지요. 내 놈은 뭐 하는 놈이냐? 보부상 덕만이라 하오. 남의 댁종에게 이 무슨 못된 짓이오. 덕만은 옥분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최가를 노려보았습니다. 최가는 술기운에 씩씩거렸지만
덕만의 다부진 체격에 눌려 더는 손을 쓰지 못했지요. 이 일 최참봉 날이께 낱낱이 고할 것이요. 조카 되는 자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걸 알면 뭐라 하시겠소. 그 말에 최가는 겁을 먹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옥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지요. 감사합니다. 덕만 어른.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찮소. 다친 곳은 없소. 예, 덕만 어른 덕분에 무사합니다. 덕만은 옥분에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이 댁에 더 있다가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오. 덕만은 그 길로 최참봉을 찾아가 옥분의 몸값을 후하게 치렀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겠소. 값은 넉넉히 드리리다. 최참봉은 조카의 일로 캥기는 구석이 있었는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옥부는 덕만을 따라 최참봉 댁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우리 상단의 일꾼으로 지내시게 될 것이요. 덕만의 말에 옥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까지야.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뿐이요. 11장. 새로운 삶 상단에서. 그렇게 옥부는 덕만의 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은 여러 고을을 오가며 옷감과 곡물, 그릇 등을 사고 파는 제법 규모 있는 조직이었지요. 옥부는 처음에는 낯선 일에 서툴렀지만 곧 특유의 야무진 손끝과 샘의 밝은 머리로 상단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옷감을 볼 줄 아는 눈썰미가 남다르구려. 이 무늬는 어디 것인지 한눈에 알아보다니. 동료 상인 하나가 옥분의 안목에 감탄하며 말했지요. 옥분은 상단의 장부 정리도 도맡게 되었습니다. 자잘한 숫자도 곧잘 외우고 계산이 빠르니 참으로 든든하오. 덕만은 옥분을 볼 때마다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나 상단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상단에는 옥분보다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갑자기 나타난 옥분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덕만 어른이 어디서 저런 계집아이를 데려와 편애를 하시는지 한 일꾼이 뒤에서 옥분을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지요. 옥분은 그런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일러주십시오. 배워서 채우겠습니다. 옥분의 그런 성실한 태도에 시간이 지나며 일꾼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지요. 저 아이, 겉보기와 달리 심지가 굳구먼. 몇 달이 지나자 옥분을 향한 눈초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옥분은 상단 일을 하며 여러 고을을 다니게 되었지요. 낯선 저작거리를 오갈 때마다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능수골의 배롱나무와 시연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지금쯤 혼인을 하셨을까? 밤이 깊으면 옥분은 홀로 옥놀이개 반쪽을 매만지며 그렇게 되뇌곤 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지요. 12장. 옥분에게 온 혼담. 옥분이 상단에 들어온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상단의 큰 어른격인 최행수가 어느 날 덕만을 조용히 불렀지요. 덕만이 자네가 데려온 그 옥분이라는 아이 말일세. 이제 나이도 찼으니 혼처를 좀 알아봐 주는 게 어떻겠나. 마침 이웃상단에 성실하고 참한 총각 하나가 있다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덕만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그 일은 옥분 아가씨 본인의 뜻이 먼저일 듯합니다. 덕만은 그날 저녁 옥분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지요. 최행수 어른께서 그대에게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고 싶다 하시더구려. 옥분의 낯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덕만 오라버니,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혼이 날 뜻이 없습니다. 그러한가. 허나 언제까지고 미룰 수만도 없는 노릇 아니겠소.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요. 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품속에 옥놀이개 반쪽을 꺼내 보였습니다. 실은 제 마음속에 이미 정해둔 분이 계십니다. 덕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누구와 나눈 정표요? 옥부는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시언과의 사연을 처음으로 덕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양반과 도련님과 몸종이던 저 사이에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결국 이곳까지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덕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허나 신분의 벽이 그리 높은데 다시 만날 수는 있겠소. 기약 없는 일인 줄은 압니다. 허나 이 마음을 다른 이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옥분의 단호한 말에 덕만은 더는 혼담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덕만은 최행수를 찾아가 옥분의 뜻을 대신 전했지요. 옥분 아가씨는 아직 혼이 날 뜻이 없다 하니 당분간은 그냥 두시지요. 최행수는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고집이 어지간하구먼. 본인 뜻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그날 이후로 덕만은 옥분을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었지요. 절이 한결같은 마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요. 옥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옥놀이개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13장 서참판댁의 몰락, 시연의 방화. 한편 능수골 이판서 댁에서는 서참판 댁과의 혼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마음을 잡지 못한 채 그저 부모의 뜻에 이끌려 다닐 뿐이었지요. 시연아, 다음 달이면 혼례를 치를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안동댁이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떠난 뒤로 시연은 부쩍 말수가 줄고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많아졌지요. 저 아이가 요즘 왜 저리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구려. 이판서도 아들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보름 앞둔 어느 날 능수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서참판이 조정에서 큰 죄를 지어 파직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서참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인사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삭탈관직 되었다 하오. 관하에서 파발마를 타고 온 소식에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이판서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런 낭패가 있나.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이란 말인가. 안동댁 역시 크게 낙담했습니다. 조정에 다시 발을 들이려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구나. 서참판 댁은 그 길로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담은 자연스레 파기될 수밖에 없었지요. 시연은 그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남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허나 그 안도감도 잠시 시연의 마음은 다시 옥분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은 지금 어디서 어찌 지내고 있을까? 시연은 그날부터 은밀히 옥분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상단 사람의 이름도 어느 고을로 갔는지도 정확히 아는 이가 없었지요.
그 아이는 이웃 고을 상단으로 넘겨졌다고만 들었습니다. 청지기도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연은 답답한 마음에 몇 번이고 이웃 고을을 오가며 옥분을 찾아 헤맸지요. 한 번은 최참봉대 근처까지 갔다가 옥분이 이미 그곳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시연은 허탈한 마음으로 능수골로 돌아왔지요. 몇 달이 지나도록 옥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시연은 그 뒤로 과거 공부에도 도무지 마음을 붙이지 못했지요. 이러다 몸까지 상하겠구나. 시연을 아끼던 서당 훈장, 최 훈장이 어느 날 시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시연아, 내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내 짐작이 간다. 허나 사람이 그리움만으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려거든 먼저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연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떳떳한 사람이라니요, 훈장님.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치면 훗날 무슨 일을 하든 내 뜻대로 밀고 나갈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방황만 하고 있어서야 설령 그 아이를 다시 만난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시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훈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너무 제 서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연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글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지요. 안동댁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점점 애가 탔습니다. 이러다 우리 시연이 병이라도 나겠구나. 차라리 다른 혼처를 서둘러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소? 이 판서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안동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조정에 발붙일 기회도 사라졌는데 무슨 혼처를 서두른단 말입니까? 당분간은 시연이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게 두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시연의 혼사 이야기는 자연스레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시연은 그 후로 몇 해 동안 과거 공부에 매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요. 허나 마음 한편에는 늘 옥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4장 첫 낙방과 다짐. 시연은 마음을 다잡고 이듬해 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이번 시험에 급제하지 못하면 얼굴을 들고 능수골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시연은 결연한 얼굴로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길을 나섰지요. 한양까지는 꼬박 열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시연은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선비들을 보고 잠시 기가 눌렸지요. 이 많은 이들 중에 급제할 자는 몇이나 될까. 허나 시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허나 결과는 낙방이었지요. 방이 붙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시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역시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던 탓인가. 시연은 쓸쓸히 능수골로 돌아오는 길, 옥분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다음번에도 급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능수골로 돌아온 시연을 보고 안동댁은 낙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벌써 20이 넘었는데 어머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고 말겠습니다. 시연은 그날부터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다시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옥분을 향한 그리움을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고 오로지 학문에만 집중하려 했었지요. 그리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떳떳해져야 한다. 최 훈장도 그런 시연을 곁에서 살뜰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사뭇 다르구나. 그래, 그리해야지.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연은 다음 과거를 준비하며 밤낮으로 서책을 붙들고 씨름했지요. 몸이 상할 정도로 학문에 매진하는 아들을 보며 이판서도 대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몸이 상하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 스스로 정한 길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연은 23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15장. 옥분의 옥패, 잊혀진 기억. 한편 옥분은 덕만의 상단에서 어느덧 5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이제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지요. 셈이 밝고 눈썰미가 좋아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옥분 아가씨가 없었으면 우리 상단이 이만큼 크지 못했을 것이요. 덕만은 옥분을 볼 때마다 흐뭇한 웃음을 지었지요. 덕만은 옥분을 마치 누이처럼 아끼며 늘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옥분 역시 덕만을 은인이자 든든한 오라비처럼 여기며 따랐지요. 허나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었지요. 이 옥패의 문양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은 덕만에게 오래된 옥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덕만은 옥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 문양 어디서 본 듯도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구려. 내 상단 일로 여러 고을을 다니다 보면 이런 물건의 밝은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오. 내 눈여겨 알아보리다. 옥분은 그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몇 달 뒤 덕만은 장사차 들른 어느 고을에서 늙은 학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는 한때 조정의 사관을 지냈던 인물로 예실에 매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덕만은 넌지시 옥패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꺼냈지요. 이 문양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늙은 학자는 옥패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함양 황씨 가문의 문양이 아닌가. 함양 황씨라니요. 20여 년 전 함양부사를 지내던 황시강이라는 인물이 있었네. 늙은 학자는 먼 기억을 더듬듯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청렴하기로 이름 높았던 인물인데 어느 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서 참변을 당했지. 세곡을 착복했다는 죄목이었으나 실은 당시 세도가의 모함이었다는 말이 바다했었네. 그 집안은 그 일로 풍비박산이 났지. 부인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어린 딸 하나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들었네. 덕만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어린 딸의 나이가 혹 어찌 되었습니까? 당시 67살쯤 되었다고 들었네. 유모의 손에 맡겨졌다가 흉년의 유모마저 살 길이 막막해 결국 그 아이를 팔아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그 뒤로는 나도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네. 허나 그 세도가가 누구였는지는 아십니까? 덕만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늙은 학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답했습니다. 그 이름은 나도 함부로 입에 담기 조심스럽네. 지금도 그 후손이 인근 고을에서 새를 떨치고 있다고 들었으니 말일세. 덕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분의 나이 그리고 팔려온 사정이 그 이야기와 너무도 꼭 들어맞았지요. 혹시 그 억울한 죄를 밝힐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까? 당시 함양과 나의 오래된 문서 어딘가에 그 사건의 진상을 기록한 서찰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네. 허나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을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네.
덕만은 늙은 학자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덕만은 이 사실을 옥분에게 어찌 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요. 섣불리 말했다가 헛된 희망만 주는 것은 아닐지. 허나 덕만은 결국 옥분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옥분 아가씨, 내 그대의 근본에 관해 알아낸 것이 있소. 옥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덕만은 늙은 학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했지요. 옥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요. 허나 여러 정황이 그대의 사정과 꼭 들어맞으니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요. 내 함양과 나를 한번 찾아가 보리다. 옥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 장터에서의 재회. 덕만과 옥분은 함양으로 향하는 길에 정선 인근 고을의 큰 장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고을에서는 관아 주관으로 큰 장이 열리는 참이었지요.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 묵어가는 게 좋겠소. 마침 장이 크게 섰으니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요. 덕만의 말에 옥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시연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고을을 다니고 있었지요. 학문에 도움이 될 만한 서책과 자료를 구하기 위해 시연은 스승과 함께 여러 고을의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날도 시연은 스승을 따라 그 장터에 들르게 되었지요. 이 고을 장이 크다더니 과연 사람이 넘쳐나는구나. 시연은 인파 속을 천천히 거닐며 서책을 파는 좌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시연의 귀에 들려왔지요. 이 옷감이 참으로 곱습니다. 한번 만져보시지요. 시연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 목소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옷감 좌판 앞에 선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곧곧 단정한 자태, 어딘가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시연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시연은 떨리는 걸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도련님? 옥분이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옥분아. 시연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옥분이 맞느냐? 예, 도련님. 저 옥분입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연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옥분의 손을 덥석 붙잡았지요. 살아 있었구나. 그것도 이리 건강한 모습으로. 내 그동안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모른다. 도련님이 저를 찾으셨단 말입니까? 옥분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요. 당연하지 않느냐. 내 어찌 너를 잊을 수 있었겠느냐.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덕만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이거.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셨던 모양이구려. 옥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덕만을 소개했지요. 이분은 제 은인이십니다. 덕만이라고 제가 힘들 때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지요. 시연은 덕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옥분을 돌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는 필요 없소. 그나저나 두 분 사연이
참으로 궁금하구려. 세 사람은 근처 주막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은 그동안 옥분을 찾아 헤맨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옥분 역시 최참봉 댁에서 고생한 일과 덕만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지요. 그런데 도련님, 혼인은 어찌 되셨습니까? 옥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참판 댁이 파직되어 혼담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 뒤로 나는 지금껏 혼인하지 않았다.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옥분아, 나는 그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시연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나누었던 옥놀이개 반쪽이었지요. 이걸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말이다. 옥분 역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옥놀이개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나란히 맞대어 보니 신기하게도 꼭 맞아떨어졌지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덕만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참으로 하늘이 정해준 연분인가 보. 옥분은 덕만에게 자신들이 함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도련님, 저도 마침 제 근본을 찾아 함양으로 가던 참이었습니다. 시헌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내 반드시 이 일의 진상을 밝혀주마.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17장. 함양 가는 길, 여정의 고비. 이튿날 세 사람은 함께 함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시연은 스승께 사정을 아뢰고 잠시 말미를 얻었지요. 함양까지는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첫날은 순조롭게 길을 갔지만 둘째 날 저녁 무렵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러다 큰 비가 될 것 같소. 서둘러 쉴 곳을 찾아야겠소. 덕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겨우 산중의 낡은 주막을 찾아 비를 피할 수 있었지요. 오늘 밤은 예서 묵어가야겠구려. 주막 주인은 세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방에 묵는단 말이오. 덕만이 난감한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결국 덕만이 마루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하고 시연과 옥분은 각기 병풍을 사이에 두고 한 방에 묵게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밤새 처마를 두드렸지요. 도련님, 주무십니까? 병풍 너머로 옥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직 잠이 오지 않는구나. 이리 도련님과 나란히 밤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 역시 그러하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두 사람은 병풍을 사이에 두고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로 다른 삶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산길이 진흙탕이 되어 걷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오. 산길에서 발을 헛디디면 큰일이오. 덕만이 앞장서서 길을 살피며 걸었지요. 험한 고갯길을 오르던 중 옥분이 그만 미끄러운 돌부리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옥분이 몸을 휘청이자 시연이 재빨리 손을 뻗어 옥분을 붙잡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선 채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조심하거라. 감사합니다, 도련님. 옥분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 사람은 나흘 만에 함양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함양에 도착한 세 사람은 오래된 문서를 관리하는 늙은 아전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20여 년 전 황시강이라는 부사의 사건에 관한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시연이 정중히 청하자 늙은 아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그 사건이라면 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오. 당시 창고직이었던 자가 죽기 전 진실을 적은 서찰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소. 허나 그 서찰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정확히 알지 못하오. 세 사람은 관아 문서고를 뒤져보기로 했지만 20여 년 전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어 찾을 길이 없었지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겠구나. 시연이 답답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의 어깨도 축 처졌지요. 제 근본을 밝히는 일이 이리도 어려운 일이었군요. 그때 늙은 아전이 조심스레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그 창고지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소. 지금도 함양 인근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구려. 세 사람은 다시 희망을 품고 그 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함양 인근을 오가며 며칠을 헤매도 좀처럼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사는 곳도 확실치 않으니 이 넓은 땅에서 어찌 찾는단 말인가. 덕만도 점점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옥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를 태웠지요. 이대로 헛걸음만 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연은 그런 옥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18장. 회방과 위기기. 세 사람이 함양 곳곳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사이 이 소식은 뜻밖의 곳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20여 년 전 황시강에게 누명을 씌웠던 세도가의 후손이었지요. 그자의 이름은 조필제로 지금은 인근 고을에서 향리로 새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뭐라, 황시강의 딸이 살아있다고. 게다가 그 일의 진상을 캐고 다닌다고? 조필제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우리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조필제는 급히 수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 진상을 캐고 다니는 자들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한다. 창고지기의 아들이란 자가 있다면 먼저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조필제의 수하들은 은밀히 함양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연과 옥분, 덕만도 마침내 창고지기의 아들을 찾아냈지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함양 외곽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품 속에 낡은 서찰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평생 감추어 두라 하셨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듯합니다. 노인이 그리 말하며 함 속에서 서찰을 꺼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집에 낯선 자들이 들었다고 하던데 무슨 일로 왔소? 조필제의 수와 몇이 험상궂은 얼굴로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분들은 그저 예실을 엿주러 오신 것뿐이요. 예실이라니 어떤 예실 말이오? 수하 하나가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시연이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게 답했지요. 나는 능수골 이판서택 자제 이시연이라 하오. 이곳에는 오래된 문서를 확인하러 왔을 뿐이요. 그런 사사로운 일에 그대들이 상관할 바는 아닐 텐데요. 수하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들이 떠난 뒤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자들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이 서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덕만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관하로 곧장 가는 것이 낫겠소. 지금 이곳에 더 있다가는 위험할 것이오. 세 사람은 노인과 함께 서둘러 짐을 챙겨 함양관하로 향했지요. 가는 길에는 행여 뒤를 밟는 자가 없는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관아입니다. 힘을 냅시다. 시헌이 옥분의 손을 꼭 붙잡으며 앞장섰지요. 그런데 관아로 향하는 좁은 길목에서 아까 그 수아들이 다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잠시 이야기 좀 나눕시다. 노인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덕만이 그 앞을 막아섰지요. 이 늙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물러서시오. 수아들과 덕만 사이에 험악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소란에 마침 순찰을 돌던 관아 병졸들이 달려왔지요. 웬 소란이냐? 대낮에 이 무슨 행패냐? 병졸들이 나타나자 수아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결국 달아나 버렸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옥분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지요. 시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자들이 이리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을 보니 그 진상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이럴수록 더욱 서둘러 진실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19장. 옛 유모를 만나다. 관아로 향하던 길, 노인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혹 어릴 적 그대를 키워준 유모의 얼굴을 기억하시오?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리라 얼굴은커녕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길 그 유모가 아직 이 근방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셨소. 흉년의 아가씨를 팔아넘긴 죄책감으로 평생을 속죄하듯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소.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분이 아직 살아 계시단 말씀입니까? 일행은 관아로 가기 전 잠시 그 유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함양 외곽 작은 절 근처에서 홀로 지내는 노파를 찾을 수 있었지요. 노파는 세 사람을 보자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뉘신데 이 늙은이를 찾아오셨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옥분이라 합니다. 혹 함양황씨 가문의 어린 딸을 키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노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노파는 옥분의 얼굴을 한참이나 뜯어보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이 눈매 마님을 꼭 닮으셨구려. 아기씨, 정녕 아기씨가 맞으십니까? 옥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옥패 하나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옥분이 옥패를 꺼내 보이자 노파는 그것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님께서 아기씨 강보에 넣어주신 바로 그 옥패입니다. 제가 그 흉년에 살 길이 막막해 아기씨를 팔아넘겼습니다. 노파는 옥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지요. 이 죄 죽어서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옥분은 노파의 손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할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멈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파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님께서는 부산 아리가 옥에 갇히신 뒤
매일같이 관아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허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드셨지요. 돌아가시기 전 마님께서 그 옥패를 강보 속에 넣으시며 이르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거든 언젠가 제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오기를 하고 말입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연은 그런 옥분의 곁에 조용히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지요. 이제 그날이 왔다, 옥분아. 어머님의 그 소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드리자꾸나.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결연히 말했습니다. 제가 관아에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는 것을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노파까지 함께 일행은 다시 함양관하로 향했습니다. 스무장 진실의 서찰. 세 사람과 노인은 서둘러 함양관하로 향했습니다. 마침 함양에는 순찰을 나와 있던 관찰사가 머무르고 있었지요. 시연은 관찰사를 뵙기를 청하고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20여 년 전 함양 부사 황시강의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요. 그 오래전 일을 이제 와서 다시 들추자는 것이오? 예, 대감. 부디 이 서찰을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관찰사 앞에 올렸습니다. 관찰사는 서찰을 천천히 펼쳐 읽어 내려갔지요. 그 서찰에는 놀라운 진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세도가였던 조필제의 조부가 황시강의 청렴함을 눈엣 가시로 여겨 세곡 착복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이었지요. 창고지기는 그 세도가의 협박에 이겨 거짓 증언을 했으나 죽기 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진실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중대한 일이로구나. 게다가 방금 전 그 후손되는 자의 수아들이 이 진실을 막으려 저희를 뒤쫓기까지 했습니다. 시연이 덧붙여 아뢰었습니다. 이 서찰과 더불어 이 아이가 지닌 옥패 또한 살펴봐 주십시오.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꺼내 올렸지요. 관찰사는 옥패를 자세히 살피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분명 함양 황씨 가문의 문양이 맞다. 내 옛 기록에서 본 적이 있느니라. 옆에 있던 노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소인 한때 황시강 나리 댁에서 아기씨를 돌보던 유모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날 제가 흉년에 팔아넘긴 부사 나리의 여식이 틀림없습니다. 노파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관찰사는 노파의 증언과 서찰, 그리고 옥패를 번갈아 살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증인의 증언에 문서와 유품까지 모두 갖추었으니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이 정도 증거라면 조정에 상신하여 다시 조사할 만하다. 관찰사의 도움으로 20여 년 전의 사건은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필제는 곧 관하로 불려와 문초를 받았지요. 처음에는 완강히 발뺌하던 조필제도 여러 증거 앞에서 결국 조부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벌인 일이 아니라 조부께서 벌이신 일입니다. 저는 그저 허나 진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사람을 시켜 방해까지 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관찰사의 준엄한 꾸짖음에 조필제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침내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지요. 관찰사는 함양관아 마당에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판결을 직접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함양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마당으로 몰려들었지요. 20년도 더 지난 일이 이제 와 밝혀졌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먼. 그때 그 부사 날이 참으로 청렴하신 분이었는데 그리 억울하게 가셨었지. 늙은이들 사이에서 예시를 기억하는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관찰사가 마당 중앙에 올라 조정의 교지를 펼쳐들었지요. 20여 년 전 함양 부사 황시강은 세도가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다. 이에 조정은 그의 죄를 모두 벗기고 명예를 복권하노라. 아울러 그 유일한 혈육을 찾아 몰수되었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라.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몸을 시원히 가만히 붙잡아 주었지요. 장하십니다, 부사 나리. 이제야 하늘에서도 편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한 늙은 아전이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황시강의 누명은 그렇게 벗겨지고 그 명예가 복권되었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 일부도 유일한 혈육인 옥분에게 돌아오게 되었지요. 조필제 집안 역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옥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두 분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시헌은 그런 옥분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었지요. 이제 너는 더 이상 몸종이 아니다. 떳떳한 사대부가의 여식이다. 옥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무한장. 혼인 승낙과 화해. 이 소식은 능수골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안동댁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내 그 아이를 그리 박대했었는데 이런 근본이 있었을 줄이야. 안동댁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시헌은 그 길로 부모님께 옥분과의 혼인을 정식으로 청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옥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옥분은 신분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판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동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 그동안 저 아이에게 모진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 며느리로 맞아도 될는지. 시헌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요. 어머니, 옥분은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둘 아이가 아닙니다. 부디 옥분을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며칠 뒤 옥분이 직접 안동댁을 찾아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께 인사 여쭈러 왔습니다. 안동댁은 옥분을 마주하고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었구나. 미안하다.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저 이 댁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소인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안동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내 너를 며느리로 맞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허나 시연이의 마음이 그리 굳건하다면 내 더는 막지 않으마. 옥부는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안동댁은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그 아이에게 지은 죄 앞으로 갚아가며 살아야겠지. 22장. 부모님 묘소 앞에서 콜레를 올리기에 앞서 옥부는 함양으로 다시 걸음을 했습니다. 늙은 유모의 안내로 옥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찾을 수 있었지요. 오랜 세월 돌보는 이 없어 잡초만 무성한 작은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 옥분이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옥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분의 억울함은 이제 모두 풀렸습니다. 부디 편히 눈 감으십시오. 시연도 그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반드시 옥분을 평생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옥분은 품속에서 하나로 합쳐진 옥놀이개를 꺼내 묘소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가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 옥패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이지요. 이제 이 아이가 제 곁을 지켜주었으니 두 분께 자랑스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옥부는 복권되며 돌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늙은 유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멈, 그동안의 고생을 어찌 다 갚겠습니까? 부디 편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노파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옥분의 정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아기 씨의 마음 씀씀이가 꼭 마님을 닮으셨습니다. 옥분은 또한 재산의 일부를 떼어 함양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겪었던 배고픔을 다른 이는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소식에 함양 사람들은 너나 없이 옥분을 칭송했지요. 부사 나리의 따님이 그 인품마저 아버님을 꼭 닮으셨구먼. 그렇게 옥분은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뜻마저 이어받은 셈이었습니다. 23장. 다시 핀 배롱나무. 이듬해 봄, 능수골 이판서 댁에서는 큰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이댁 외아들 이시연, 신부는 함양 황씨 가문의 여식으로 복권된 옥분이었지요. 혼례를 사흘 앞두고부터 이판서 댁 마당은 분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떡을 찌는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 한쪽에서는 잔치에 쓸 돼지를 손질하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안동댁은 며느리를 맞는 준비에 손수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왕이면 옥분이 첫날부터 이 댁이 참으로 따뜻한 곳이라 느끼게 해주고 싶구나. 혼례식 당일 옥분은 곱게 단장한 채 가마에 올라 이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붉고 푸른 원삼을 곱게 차려입은 옥분의 모습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지요. 세상에 저리 고운 신부는 처음 보네. 시연 또한 사모관대를 갖추어 입고 대문 앞에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마련된 초례상 앞에서 백년가약을 맺었지요.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동안 능수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 아이가 몸종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 참으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의 덕담이 끊이지 않았지요. 잔치상에는 떡과 고기, 술이 넉넉하게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흥겨운 자리를 즐겼습니다. 옥부는 예전 이 댁에서 몸종으로 지내며 알고 지내던 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요. 옥부나,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겠구나. 참으로 장하다. 부엌 어멈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멈,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혼례식에는 덕만도 귀한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옥분 아가씨,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겠구려. 참으로 잘 되었소. 덕만은 흐뭇한 얼굴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지요. 덕만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옥부는 덕만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저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족하오. 시연 또한 덕만의 손을 굳게 맞잡았지요.
덕만 어른, 앞으로도 저희와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허허,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려. 덕만은 그 귀로도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며 상단 일을 계속했다고 전해집니다. 혼례를 마친 그해 여름, 시연과 옥부는 별당 뒤편 배롱나무 아래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배롱나무에는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이 나무도 우리처럼 참으로 오랜 세월을 견뎌왔구나. 시연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옥분이 시연의 손을 꼭 붙잡으며 웃었지요. 도련님,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겠지요. 그래, 이제는 그리 불러다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품속에는 이제 하나로 합쳐진 옥놀이개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10년의 세월과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온전히 이어졌습니다. 24장 마무리. 그 후로 시연과 옥부는 능수골에서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시연은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관리가 되었고 백성을 아끼는 어진 관리로 이름을 알렸지요. 옥부는 몸종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늘 살뜰히 챙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안동댁 또한 며느리가 된 옥분을 친딸처럼 아끼며 여생을 보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듬해 첫 아이가 태어나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분이 사람의 마음까지 가르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정이 깊으면 신분도 세월도 결국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능수골 배롱나무는 지금도 해마다 붉은 꽃을 피우며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